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2강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비해서 2장의 내용이 훨씬 길죠. 자, 2장 제목이나 한번 써놓죠.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랑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어마어마해요. 양이 어마어마해서 좀 가급적이면 경제학 원론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최대한 좀 많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자, 그래도 두 번째 시간이니까 교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 책입니다. 정병열 교수님의 재정학 연습 6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피셨습니까? 자, 2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얘기하는 거 뭡니까? 효율성이죠, 효율성.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사람 이름은 파레토입니다. 파레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자, 파레토가 효율성이란 어떤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다니까 한번 보죠. 자,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효율성, 파레토는 주로 이제 공평성보다는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먼저 효율성이란 뭔지 책을 보도록 하죠. 효율성에 보시면 efficiency라고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자, 그 부분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일단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효율성의 평가 기준을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 이 양반이 파레토라는 양반이 효율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개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악화가 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공평성이라는 두 번째 기준도 있는데 이 공평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아무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지금 배분 상태가 너무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상태를.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공평성입니다. 공평성, equity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평성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공평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무슨 공평성 기준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요. 뒤에서 이제 사회 후생함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객관적인 공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득분배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뭘 이용한다? 거기 동그라미 사회 후생함수,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사회 후생함수 또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쪽을 이용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28페이지입니다. 파레토 효율성. 이 파레토라는 양반은 그럼 효율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실현 가능 배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 경제 내에 자원이 이따만큼 있다고 하면 이 자원보다 조금 이용해가지고 재화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넘어가는 자원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현 가능 배분입니다. 자, 배분이라고 하는 건 일단 경제 내의 부존 자원, 있는 자원들을 구성원에게 쭉쭉쭉쭉 나누어져서 그 상태를 배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현 가능 배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부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불가능하다. 즉 여기보다 같거나 적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실현 가능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명의 개인 A, B 그리고 개소리가 들리십니까? 저희 집에 개 키우는데 개소리예요. 자, 두 가지 재와 X, Y가 존재한다면 실현 가능 배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이다. 뭐 식이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경제 전체에 X제가 이따만큼 있으면 A한테 있는 X제랑 B한테 있는 X제를 합쳐서 전체 양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파레토 우위 그리고 파레토 열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위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파레토 우위
그리고 열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둘 다 한자인데 우위는 좋다. 두 가지 상태가 있을 때 이 상태 A 상태보다 B 상태가 확실히 누구랑 무엇을 비교하든지 간에 여러 면에서 다 좋다라고 하면 파레토 우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그런 상황이라면 A라고 하는 상황은 B라고 하는 상황에 비해서 파레토 열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파레토 우위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거까지 보시고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파레토 효율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도 한 2개 정도 달아주세요. 자, 파레토 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거 어떤 상태냐면요. 대충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면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는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요. 자, 요렇게 상자 형태로 있다라고 치고 이거 바로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재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X재하고 Y재가 있다라고 하면 자,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먼저 파레토 효율성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A하고 B하고 원래 20개씩 갖고 있었어요. 재화를 20개씩 갖고 있었는데 B를 그대로 20개로 고정을 시켜놓고 A한테 20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주는 겁니다. 25개. 그래서 20에서 25,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늘어나진 않았지만 효용성이 줄어들지도 않았죠.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5개가 늘어나면 만족 이 정도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효용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고 감소가 되지 않는데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상태가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반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하나를 줄이지 않고 하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나은 상태, 최고의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책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개인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개인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성이 만족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사실 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파레토 효율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소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소비와 생산 종합, 소비 플러스 생산,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파레토 효율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잠깐 칠판을 지우고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을 볼 건데 29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29페이지. 칠판이 좀 작죠? 저도 이때까지 강의하던 거에 비해서는 칠판이 좀 작은데 제가 한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정도 받는 날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한쪽 벽에다가 대빵만한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 지금 한 16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간 되겠죠. 뭐. 자, 29페이지 교환 또는 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개념에다 밑줄부터 치고 갈게요.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에 주관식 시험을 보시는 경우에 뭐 행정고시나 이렇게 주관식 시험을 보시는 경우에는 이 개념을 통째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어느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애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환에 있어서의 엣지워스 상자라고 하는데 엣지워스 상자라고 하는 건 아마 경제학 원론에서 웬만큼 배우셨을 거예요. 아까 그림을 그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상자 모양이 있습니다. 상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해요. 여기 원점이죠, 원점. A의 원점. 자, 그 다음에 이쪽 끝에를 B의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축이 요쪽을 X축이니까 XJ축이라고 하고요. 요쪽 Y축을 YJ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면 자 만약에 이런 점에 있다라고 해보죠. 지금 초기 부존 상태, 초기에 자원 배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상품이죠. XJ, YJ 상품.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XJ를 요따만큼, 여기 숫자가 거기 책에 보시면 20이라고 돼 있죠. XJ를 20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J, 여기 보시면 땡땡땡 해가지고 얼마가 돼 있냐? 5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냐면 XJ를 20개, YJ를 50개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B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총 몇 개래요? 여기 80이라고 써있죠? 쌤, 여기는 20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왜 80이라고 써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만큼의 길이가 20이라는 얘기예요. 20개. 그리고 여기 요렇게 표현한 이만큼의 길이가 80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경제에 XJ가 총 10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0개 더하기 80개 하면 총 100개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J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 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되어 있냐?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YJ는 전체 몇 개 있었느냐? A가 50개를 가지고 있고 B가 2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해서 원래 총 70개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B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냐면은 XJ를 80개, YJ를 20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학 원론에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이 A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겠죠? 요렇게 생겼을 텐데, 자, 요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 하나 요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나머지 두 개는 지우고, 자, 싹 지워보고. 요거 왜 볼록한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쌤 이거 그래프 왜 이따위로 이렇게 휘어진 걸로 그립니까? 라고 하면 경제학 원론 파트에서 소비자의 선택 파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볼록한 형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요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림 보이시죠? 노란색, 파란색 쪽 구분을 했어요. 역시 이것도 나머지는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점을 지금 E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책을 볼게요. 29페이지. 최초의 배분점이라고 해서 경제 전체의 XJ와 YJ의 부존량이 아까 몇 개? X가 100개, Y가 70개. 그렇죠? X, Y에서 100, 70이라고 써 있습니다. 으로 주어져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하나의 에지워스 상자가 방금 그린 녀석이 결정이 됩니다. 최초 배분점이 2점이라면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럼 개인 A가 갖고 있는 XJ와 YJ 양은 20,50 여기 적혀있죠? 그 다음에 개인 B가 갖고 있는 두 재화의 양은 80,20 이렇게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은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인디퍼런스 커브 오브 A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이 IB라고 이렇게 B의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만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에서요, 이 기울기,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얘의 기울기. 요거야말로 경제학 원론 때 꼭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바로 MRS A의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of XY가 된다는 거죠. 거기 그래프 보세요. 거기 그래프 보시면 얘의 기울기, 노란색의 기울기, 이 점에서 기울기 요 점을 지나면서 노란색에 딱 접하도록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점을 지나면서 요 파란색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누워있는 편이죠. 즉 얘는 누워있고 얘는 바짝 서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 대체율 자체가 A하고 B가 지금 다른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MRS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 원론 제 강의에도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 파트 꼭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거 나 읽을 시간 볼 시간 없다. 볼 시간 없어도 한번 봐주시고,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xj하고 yj 그 교환 비율,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교환 비율 자체를 이 MRS라고 얘기를 해요. 즉 yj를 한 단위 포기할 때 xj 몇 단위를 주면 만족할래? 라고 했을 때 그럼 나 한 2단위 반? 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것이 바로 MRS가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A하고 B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다는 거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때까지 교환을 할 수가 있느냐 한번 말이죠. 자, 거기 이제 또 책을 볼게요. 29페이지 설명의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지금 요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녀석, 얘가 개인 B의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크다, 더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 얘기가 바로 밑에 있는 상자에 MRS A of XY제가 MRS B of XY 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한계 대체율이 소비자의 두 제어 간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인데 얘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둘이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환을 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유인을 하면, 교환을 하면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지금 일단 이 점에서는 IA하고 IB가 둘 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점에서요. 먼저 이 교섭의 어떤 교섭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A하고 B가 서로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교섭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IA라는 녀석, 그러니까 A가 교섭 능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B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만족도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잖아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무차별 곡선. 요게 더 줄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A가 교섭 능력이 있으니까 B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보다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그러면 이 A 노란색으로 나타낸 녀석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자, 노란색 어디였죠? 여기 있네. 자, 이게 점점 위로 가서 어디까지? 파란색이랑 딱 한 점에 만날 때까지 바깥으로 슝슝슝슝 이 무차별 곡선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어디? 요 한 점에서 딱 만날 때까지. 파란색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A가 교섭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어느 점으로? 여기 이름이 뭐야? A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A한테 교섭 능력이 있었을 때. 반대로 B한테 100% 교섭 능력이 있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번엔 반대죠. A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녀석 여기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대신에 안쪽으로도 보낼 수 없어요. 안쪽으로 보내면 그거는 이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효율성이 감소해서는 안 돼요. 감소해서는 안 되고 증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A한테는 허락해주고 B 입장에서는 요쪽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효율성이 커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얘랑 딱 한 점에 만날 때까지 요렇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점이 바로 B가 되고요. 그러면 A하고 B라고 하는 건 각각 뭐냐? A한테 교섭 능력이 100% 있을 때 이쪽까지, B한테 100% 교섭 능력이 있으면 이쪽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한쪽에 100% 교섭 능력이, 교섭의 우위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A하고 B 사이 어느 점에서 원래 얘네들의 볼록 렌즈 모양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생긴 볼록 렌즈 사이에 어딘가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점이든 B점이든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A점이든 B점이든 모두 다 뭐가 일단 달성되는 점에서 파레토 효율이 달성이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요 A점이라고 하면요, 이 노란색의 기울기 접선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대충 그렸지만 사실 이 파란색의 A점에서의 기울기도 똑같죠? 똑같을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있죠? MRS A, XY 하고 MRS B, XY가 같아지는 점에서 일단 뭐가 성립된다? 교환 또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그게 달성이 된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뭐 3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고 가시면 아주 수준이 괜찮아지는 거죠.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3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더라도 E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일단 달성되므로 G점 어디 갔어? G점은 사실 얘네 둘 사이에 적당히 사이에 있는 점인데요. G점이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유일한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A점이랑 B점이 둘 다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문제 보기에서 대부분 교환에 있어서 또는 소비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은 유일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보셨죠? A, B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 아무 점이나 다 된다니까. 이 볼록 렌즈 안에 있는 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 있는 거면 다 되기 때문에 유일하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고 무수히 많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G점과 A점은 모두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지만 개인 A는 G점이 뭐 대충 중간에 하나 잡을게요. 요쯤이었다고 쳐요. 요쯤이었다 치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네. 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여기가 G점이라고 치면 G보다는 A가 A 입장에선 더 무채색소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니까 효용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G점보다는 B점이 B 입장에서 봤을 때 효용이 가장 커지는 점이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사람 간의 교환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배분점이 어떤 점이 될 것인지는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두 사람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짐으로 사전에 알 수는 없어요. 사전에 알 수는 없고 만약 모든 협상력을 개인 A가 갖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점은 A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게 달성이 될 때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지는 점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 그리고 그런 점은 유일하지 않다. 무수히 많다.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우, 아주 훌륭해요. 요까지 이해가 팍팍 되시면 이제 앞으로 재정학 따위는 이제 우습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말이죠. 아까 얘기를 할 때 최초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 E점이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A점이든 B점이든 G점이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일단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요런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 점들을 갖다가 다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평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쪽 오른쪽만 좀 지울게요. 오른쪽 지우고.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이제 그래프를 뭘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A점부터 B점, G점까지 이제 되어 있는 녀석들을 갖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둘 거냐면은 사실 축은 똑같아요. 축은 똑같은데 OA, 그 다음에 OB 해가지고 A의 원점, B의 원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축을 XZ, 이쪽 축 XZ, 그 다음에 이쪽 축을 YZ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A점, B점 이런 것들을 갖다 점을 팡팡 찍는 거예요. A점, B점, 그 다음에 중간 뭐쯤에 G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이래 대충 꾸불꾸불하게 생겨서 어쨌든 곡선이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왜 똑바르지가 않아요? 똑바르려면 MRS 아까 얘기했던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가 좀 독특해야 돼요. 독특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계약 곡선은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꾸불꾸불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책의 32페이지에 있죠. 32페이지 아래쪽에 이걸 보고 이제 계약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계약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다 뭐다? 일단 교환, 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점들이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축도 똑같고 평면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A점, B점, G점 이런 것들을 싹 떼가지고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쫙 다 연결하면 이 계약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책을 볼게요. 이제 32페이지 보시면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점들은 두 사람의 무채곡선이 접하는 점들이고 그 점들을 갖다가 싹 다 연결을 해서 만든 것이 계약 곡선 (contract curve라고 한다. 계약 곡선에다 동그라미 하나 빵 쳐주시고요. 자, 그 옆에 또 무슨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계약 곡선인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형태가 다르죠. 왜 형태가 다르겠습니까? 축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 그릴 때 역시나 이제 축이 뭔지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쪽에 그릴 녀석은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책에는 이 좌우가 바뀌어 있지만 뭐 상관없어요. 이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냥 원점이에요. 뭐 A의 원점, B의 원점이 아니고 그냥 원점.
그 다음에 이쪽 축을 UA, 즉 A의 효용이에요. A 효용이고 그 다음에 이쪽 축을 UB 해서 B의 효용 이렇게 둔다면 자 A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점 아까 뭐 A였나요? 요런 점이라면 A의 효용이 최고고 그때는 B의 효용이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0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 시작하고요. 이쪽 축에도 마찬가지로 B의 효용이 최대고 A의 효용이 0인 점도 있겠죠. 자 그럼 요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요런 것들이 또 구불구불 아이고 어디까지 가버렸어. 자 UA를 여기다 찍는 수밖에 없군요. 자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뭐냐? 거기 있는 이 계약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어느 쪽으로 효용이 만약에 A라고 해보죠. A라고 하면 UA가 큰 거죠. 그렇죠? 아까 여기 지우기천에서 A한테 협상력이 다 있다면 최대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이쯤 있었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쌤, 요거보다 더 아래쪽에 UA가 더 커지는 점은 뭡니까? 초기 부존점이 다른 거예요. 초기 부존점이 원래 A한테 훨씬 더 많은 상태였다고 하면 그리고 A한테 협상력이 만방이 있다라고 하면 A가 B야 너 원래 없었네. 그러면 계속 없어. 그냥 내가 다 가져갈게 라고 해가지고 이쪽 끝까지 올 수 있게 되는 점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점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B점은 당연히 UB에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어디쯤에 G라고 하는 점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싹싹싹싹 다 옮기면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러니까 A하고 B의 지금 전부 다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고 있는 점들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재화 공간의 계약 곡선 여기 지금 XJ랑 YJ라고 하는 재화 공간이었고 여기는 UA, UB니까 효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가 축이 재화되기 때문에 재화 공간이라고 하고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쪽 축에 있는 거는 효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 공간에 있던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기면 그게 뭐다? 효용 가능 곡선이 되는 것이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효용 가능 곡선이 된다. 자, 그리고 요거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영어로도 많이 많이 써요. 효용 가능 곡선. probability 아닌데 UFC utility frontier curve 이렇게 UFC 그러니까 무슨 격투기 같네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점이 파레토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킨다.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는 좀 간단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말씀드렸듯이 2장이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연습 문제 대빵 길게 있죠. 그쪽 부분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35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였어요? 교환 또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얘기였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MRS가 서로 같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교환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기? 생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5페이지입니다. 칠판을 좀 지워보면 근데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고 이제는 MRS 대신에 뭐가 같으면 되겠어요? 대충 눈치를 때려잡으면 경제학 원론에서 MRS끼리 서로 같다 하고 그 다음 단원에 뭐 했었죠? MRTS 그래서 Marginal Rate of 뭐냐 트랜스 갑자기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뭐야 이거? 보자.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은 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앞에서 MRS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으면 이제 생산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MRTS 그 다음에 AJ, BJ가 나와야 되겠죠. XJ, YJ 아까는 사람이었으니까 AB였고 이번에 XJ, YJ라고 하는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생산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단순화해가지고 생각을 하죠. 뭐랑 뭐? 자본하고 노동력 K 그리고 L하고 K 레이버하고 캐피탈 이렇게 두 가지 요게 둘이가 어떻게 된다? 둘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XJ랑 YJ가 사용하는 요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되어야 뭐가 된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
아까 한번 에치오스 상자 그렸으니까 이번엔 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책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보시면요.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거기도 밑줄 하나 그어두셔야겠죠.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최초의 배분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에치워스 상자도 또 있죠.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A하고 B가 아니라 XJ와 YJ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점은 이 점인데 이 점은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다? 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요걸 갖다가 XJ 그리고 YJ 생산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6페이지가 나오죠. 자, 파레토 효율성 조건 나와요. 만약 요소 투입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래프도 같이 보세요. 3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그래프를 보시면 E점에서 F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했다? XJ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은 대신에 YJ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죠. 오, 대박. 자, 그러니까 XJ가 어쨌든 생산량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YJ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XJ를 사용할 거냐 YJ를 사용할 것이냐 생산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결국 최초에 있었던 볼록 렌즈 부분의 어느 점에선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계약 곡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계약 곡선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계약 곡선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아까는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걔가 시끄럽네요. 제가 왜 이렇게 짖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37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계약 곡선이라고 하는 거 XJ, YJ 이렇게 딱 두 가지 내용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을 갖다 쏙쏙쏙 옆으로 옮기면은 바로 XJ, YJ 생산 가능 곡선 요 제어 공간에다가 옮겨서 생산량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달성된 거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떠드니까 저희 집 개가 내 목소리가 더 커 하면서 짖고 있네요. 나중에 언젠가 저희 집 개도 한번 출연을 안 되겠네요. 쟤는 너무 커서. 자,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시는데 37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한계 변환율이라서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이란 XJ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YJ 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 적어갈게요. MRT S 아니고 MRT 그 다음에 XJ랑 YJ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를 한 단위를 감소시키면 델타 Y는 증가하겠죠. 왜? X를 한 단위 줄였으니까 그 남는 것만큼 Y를 더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음수, 얘는 양수라서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음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 음수로 쓰는 건 불편하니까 앞에다가 일부러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거는 또 뭐랑 똑같으냐면 마지널 코스트 오브 Y, 마지널 코스트 X 요렇게로 된다. 요거는 사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생산 가능 곡선 요렇게 생겨가지고 XJ, YJ 돼 있으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 요 점에서의 MRT XY라고 하는 건 딱 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거까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뒤에서 무슨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 이런 거 얘기할 때 필요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제 생산은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생산 요 정도로 보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산과 소비 이제 뭐 해야 된다? 종합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살펴보는데 결국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비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MRS A XY 얘랑 MRS B of XY 자, 얘네들이 일단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소비에서.
그 다음에 생산까지 연계를 하려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여주면 돼요. MRT, XY 요거까지 다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종합해가지고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딘지 찾으셨죠? 3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박스예요. 박스에다 별표 대폭만하게 5개쯤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5개 이상은 잘 안 해요. 별이 5개 아닙니까? 별이 5개. 자, 그 다음에 자, 책을 볼게요.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이란 생산과 교환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점을 바꾸더라도 더 이상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 상의 한 점에서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까 생산 가능 곡선 PPC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겨서 XJ, YJ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요 점이 MRT 현재 MRT랑 딱 접하는 점이 요 점이라고 하면요. 일단 생산은 요 점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은 요 점에서 하고 A점이라고 하는 요 점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요? 계약 곡선이 XJ, YJ 돼 있을 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어느 점에선가 이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교환을 해줄 때 어떤 점이냐 하면 그것도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연결한 건데 그 접점에서 딱 기울기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 MRT하고 MRS가 서로 평행한 녀석. 얘랑 얘가 평행하게 되는 점은 딱 한 점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서 바로 생산은 여기, 그 다음에 소비 분배는 이렇게 여기가 최적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 2-7번입니다.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 대문자 2점 거기서 그 점에서 생산을 하게 돼요. 즉 XJ랑 YJ를 XJ 100개, YJ 70개 일단 그렇게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갈색 맞죠 이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또 이제 그 교환의 계약 곡선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점을 선택하게 된다? 스몰 b점. 왜? 거기에 보시면 기울기가 똑같거든요. MRTXY라는 녀석이랑 MRSXY라고 이렇게 각각 기울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같아지는 점에서 분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뭐 맨날 뭘로 나오겠어요? 여기 MRTS 해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MRTS라고 해가지고 꼭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어떤 함정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파레토가 얘기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 이제 결론이었는데 결론 꼭 한번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볼게요. 39페이지.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점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요 위에 요 점을 선택을 했으면요. 생산을 요 점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생겨있는 계약 곡선 중에 어느 점인가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한계가 되겠죠. 어느 점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거는 사실 이게 요 점들이 전부 다 효율적이긴 한데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일단 만든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도 역시나 제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계점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객관식 문제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심층 연구 MRSXY랑 MRTXY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된다? 같아질 때까지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거기 잔뜩 써놨습니다. 그냥 조정이 되나 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말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4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그리고 몇 페이지 더 넘어가 보면 제2정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제1정리, 제2정리인데 설명이 대딱 많거든요. 설명이 대딱 많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고 하면 이거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조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끝. 넘어갈게요. 진짜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40페이지 중간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고 딱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전제 조건인데 사실 그 전제 조건 더럽게 치사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냥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반 경쟁 균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 경쟁 균형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따위 필요가 없어요. 꼭 보고 싶으시다면 42페이지랑 43페이지에 써있는 제1정리 의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42페이지로 와보세요. 42페이지. 제1정리의 의미.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시장 구조인 완전 경쟁 하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알아서 달성이 된다. 근데 뭐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죠.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무질서하고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후생경제 제1정리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요거예요. 공평성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제1정리. 그럼 제2정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바로 공평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한마디 적고 가야겠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자, 잘 보세요. 방금 이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뭐 했죠? 자, 후생경제학 제1정리예요. 후생경제학 제1정리 한마디로 하면 뭐다? 뭐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만 완전 경쟁 시장 또는 거기 표현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일반 경쟁 균형. 자, 요걸 갖다가 비슷한 표현인데 일반 경쟁 균형. 요럴 때는 뭐가 된다? 이면 저절로 자동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킨다. 파레토 효율성 만족. 요게 이제 1정리였어요. 자, 두 번째 정리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뭐냐? 자, 제2정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4페이지. 자, 요것도요. 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보시면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고 해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하면 이거 전제조건 다 외우기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그냥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또 연속, 강단조성, 볼록성 이런 것들 용어들은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되니까 좀 친숙해져요. 나중 되면. 충족하면 초기 부존 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일반 경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있는 그림 2-11번을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엣지워스 상자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자, 요렇게 계약 곡선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초기 부전점이 이쪽에 있었으면 A라는 애에 비해서 B라고 하는 애가 지나치게 유리하죠. 지나치게 유리한데 요걸 갖다 초기 부전점을요 조금 바꿔요. 이 점이 아니라 이쯤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꼭 계약곡선상의 점이 아니더라도 갖다 놓으면 알아서 요 계약곡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후생경제학 제2정리입니다. 요 점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이 계약곡선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렇게 갖다 놓더라도 알아서 시장에서 조절을 통해서 요쪽 곡선 위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후생경제학 제2정리인 것이죠. 부존점을 바꿔도 부존점을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 누가 바꾸고 있어요? 정부가 바꾼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정부가 바꿨을 때 부존점을 변경해도 다시 균형적으로 간다. 다시 파레토 효율성 달성 가능하다. 파레토 효율성 달성 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부 보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열심히 해봐라 해도 어차피 효율성은 달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현실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했을 때 효율성이 정말 100% 무조건 달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상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의하면 재분배를 했을 때 소득 재분배를 했을 때도 여전히 파레토 효율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박이에요. 자, 요렇게 딱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 제1정리, 제2정리가 하는 말이 각각 뭔지. 완전 경쟁 시장이면 무조건 효율성은 먹고 들어간다. 1정리.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를 해도 다시 파레토 효율성 달성 가능하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제2정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아유, 굿. 자, 45페이지 시사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시사점. 제2정리는 적절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알아서 효율성은 달성이 된다. 라는 얘기죠. 적절히 소득을 재분배하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 배분도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분배와 효율성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즉 공평성만 신경 써서 소득 재분배를 해도 여전히 효율성이 만족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넘어가죠. 사실 여기쯤에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끊고, 그 다음에 사회후생함수, 그 다음에 무슨 보상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얘기를 이제 한 다음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